자, 관료체제 운영 부분을 볼게요. 자, 조선왕조는 이제 중앙집권체제를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준비했는데,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일단 개념 정도 파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순자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고가 포폼제도라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인데, 먼저 이제 순자법 볼게요. 순자법. 자, 순자법은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당하관만 적용되는 거죠. 당상관이 아니라. 예, 당하관만 적용되는 거는데 이 모든 관리들은 실직 또는 산직에 상관없이 사만 그러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있어야 돼. 근무를 해야지만 일정한 근무 일수에 채워야지만 품계에 하나를 올려주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거는 당하관 이하든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9급에서 뭐 6급까지는 뭐 어느 정도 큰 무리가 없는 이상은 올려주잖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 순자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참화관일 경우에 450일, 그리고 참상관일 경우에 900일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근데 당상관은 아까 말처럼 순자법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올라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5품 이상은 뭐 능력에 따라서 금방 승계되잖아요. 야, 근데 사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자급에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예외가 있어. 그래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한 90%는 올라가지만 10% 정도는 뭐냐면 평가에서 떨어져 가지고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때 이제 작업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꼭 교과 포폼이라는 성적이 첨자돼요. 예. 그래서 고과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뭐냐면 관리 인사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사평가 담당자는 경관일 경우에는 주로 2조 병조가, 외관일 경우에는 관찰사가 왕에게 보고를 해요. 예. 그래서 2조 병조지만 실제로 그 밑에 이제 당상관들이 각자 그 뭐냐면 각 부서의 당상관들이 최고 뭐냐면 그 높은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2조 병조에 올리면 이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포폼을 내. 예, 그래서 두 번에 거쳐서 하죠. 1년에 6월 15일과 12월 25일. 그래서 이제 포폼은 이제 아까 이제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대로 당상관 그래서 각 제주의 6조의 당상관 외관의 관찰사 이렇게 해갖고 한다. 그래서 당상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포폼과 그다음 아니 그 평가할 수 있는 고가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등급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포폼도 같이 해요. 예. 그래서 교과를 바탕으로 해서 등급을 조절하는 포폼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냐면 순자법에 반영되는데,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그냥 등급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진짜 못할 경우만 그 뭐냐면, 약간 이제 등급이 보류하고 자천시키고, 그러니까 등급을 올려주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 등급 올려주는데 지금 실직은 낮은 자리를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은 아직까지 등급은 올라가진 시간은 안 되지만 하이직이라도 뛰어난 사람은 또 높은 간직에 올라갈 수 있어. 자기 품계보다. 그러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럴 경우에는 간직과 간기가 분리치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그 보완하기 위해서 행수법이 나와. 행수법. 자, 행수법은 고려 시기도 있었어요. 조선 시대에 이제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자, 여기 보면 품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간직에 임명할 경우는 계고직비야. 예. 그러니까 품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간직에 있는 거는 되게 자천된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품계는 올라갔지만 너무 능력이 뒤떨어진 사람 있죠. 그래서 등업은 해주는데 그 뭐냐면 직은 낮은 직을 주는 거야.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간직은 행을 주는 건 등업은 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뭐냐면 기인이 안 차가지고 안 돼갖고 힘드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직은 높은 직을 주는 게 있어요. 그 경우에는 그 계비직고라고 하죠. 이럴 때는 수를 붙여. 그래서 이걸 둘이 합쳐서 행수라고 하죠. 그래서 요 예문을 이렇게 두는데 이거는 좀 예문이 좀 약간 잘못됐어요. 왜냐면 이거는 당상관 관련된 거고 당하관은 요거 이제 순자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행수법 보안법은 순자법은 어디에만 적용된다고 했죠? 당하관만 적용된다고 했죠? 그 예문은 좀 안 되는데 일단은 보면 종일품의 순정대부가 종이품의 이조판서 임명되면 낮은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천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앞에 이제 그 붙일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붙이냐면 요때는 행을 붙이겠어요? 수를 붙이겠어요? 예? 행을 붙이겠죠. 행. 그래서 잠깐 흥견 행을 붙이겠죠. 그래서 행을 붙이고
거꾸로 종입분 간서대부가 상위 등급인 정입분 홍문관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거 앞에 뭘 붙이겠어요? 수를 붙이죠. 여기. 그래갖고 이렇게 행과 수를 붙여가지고 이게 구분한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법이냐면 행수법이에요. 행수법. 그래서 계고집법에는 계고집비는 행. 그다음 반대로 계비집고는 수. 이렇게 붙였다. 그러나 관리 임용에 있어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또는 동일 간부나 자기 지역에 임명할 때는 피하는 것이 상피제도. 이 상피제는 고조시대도 있었어요. 이거는 원래 우리나라 법제도는 아니고 송나라 때 그 했던 걸 우리가 받아들인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다만 이것도 당상간은 적용되지 않죠. 당상간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풍 서형이라는 게 있었죠. 그 앞에 말한 것처럼 서울이나 기술관은 정상품. 서울은 그 간직에 진출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문과나 문과를 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간직에 진출할 수 있었어. 예. 그래갖고 이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경로로 해가지고 이제 간직에 진출하더라도 상품 당하관까지는 올라가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상품 그 당하관까지만 하고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해. 당상관까지. 그다음에 향리나 토관은 정오품. 예. 그러니까 토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리하고 토관은 연결되어 있는데 되게 향리나 서리를 하다가 한경도에서 평양도 하다가 그 뭐냐면 하급 그 토관지까지 해가지고 그 수정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정오품까지. 예. 서리도 완전 정칠품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허용됐다. 그래서 한품 소용이 적용됐고요. 그 다음에 서리가 정칠품으로 들어가는 거는 요거는 이제 이직이 간직으로 들어가는 거죠. 간품으로. 그러니까 조선 전기 때까지 있었어. 초기 때까지. 근데 16세기 들어가면서 이게 없어져요. 이것도.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의 관료와 간직은 이와 같이 규모가 있고 세밀하게 짜여 운영되었다. 통치체제로 볼 때 관료제 국가다. 그래서 이 중심은 양관이었고 그 양관 중심에 어떤 관료 서인과 간직 운영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반은 문반에 비해서 낮게 평가됐고 서원은 과거에 응시하지 못했으며 제관여 자손들도 그 고관직에 진출하지 못했죠. 또 양관들은 기술관직에 천시에 진출하지 않았으며 문간의 하급 관리인 서리와 무관의 하급 관리인 궁고는 행정신문이 맞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관의 서리와 궁교든 행정신문이 맞지 않았다는 거죠. 양반은요. 그래서 이제 이들 직책들은 주로 세습직이 돼서 중인층이 형성된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문반직과 무반직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또 중앙에 근무하는 경관직,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외관직 이렇게 있죠. 그래서 실직 수는 5,605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에 비교할 때 그렇게 이제 않고 그 다음에 체하직이라는 게 있어. 체하직. 체하직은 이 중에 이제 3,000개 정도가 그 뭐냐면 체하직인데, 자, 이 체하직은 자기 일을 할 때만 월급을 받는 거야. 기간제라고 보시면 돼요. 기간제. 그다음 녹봉이 없는 무록관도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뭐 다 합쳐봤자 뭐 얼마야? 2천 몇 명? 이 정도? 실직은. 그래서 지금 공무원 수에 비하면 훨씬 뭐예요? 적죠? 되게 적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조에 보면 과거 합격자들만 보이니까 마치 되게 쉽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그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조선시대 때 생산력을 고려할 때 잉여 생산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다 공무원 고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을 하시고 이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몇 자리가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예.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경관직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 의정부 6조, 요거 자리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의정부는 뭐 이렇게 있고 각각의 그 뭐냐면 간서에 높은 자리가 있어. 그래서 정일품의 수장일 경우에 정일품 아문, 6조는 정의품의 수장이니까 정의품 아문, 그 다음에 승조는 정산품 아문. 근데 원칙이 있어요. 각 그 간서의 장은 꼭 뭐가 돼야 된다? 당상관이 맡아야 돼. 당상관이 부족할 경우에는 아까 말처럼 겸직제가 있어. 제조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반의 외관직, 지방직 같은 관찰사가 종 2품이죠. 이렇게 당상관직이고,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목민관들 보면 종 2품,
대보사, 목사, 도보사 쭉쭉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관찰사를 중심으로 해서 병렬 쪽으로 이제 계속돼 있죠. 그래서 관찰사는 도의 장관이에요. 그래서 행정, 사법, 군사를 통괄하고 수령을 감독하고 그다음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죠. 고가 포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보좌관이 있어. 그래서 보좌관은 도사와 판관인데 이거는 그 중앙에서 파견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있고 이건 여기까지는 간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관찰사가 이제 돌아다닐 때 이제 도사나 판관이 그 역할을 대신해요. 예. 그 다음에 경관지가 외가진 밑에는 말단 행정을 담당하는 경화전, 외하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외하전 향리에는 육방으로 조직됐다고 했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육방 조직이 이제 있다는 거. 그다음 무반의 경강지에는 뭐 유기 이런 것도 있다고 이제 쭉 보시면 되고요. 특이한 게 뭐냐면 그 무반의 최고 높은 거, 그러니까 무반 그 군사기계 최고 높은 장들은 대개 누가 겸직을 하고 있냐면 이 당상들이 그 무반이 겸직되는 게 아니라 문신들이 겸해요. 문신들. 예. 그래서 문신들이 되게 겸하고 있어. 고려도 마찬가지죠. 조선도 마찬가지야. 예. 그래서 이건 그 송나라 때 간제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죠? 괜히 무반대에게 놔뒀다가는 쿠데타 일어나고 했잖아. 특히 이제 조선이라는 위화도 해군이 일어나서 이제 했잖아. 그걸 또 당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꼭 출정군이라든지 높은 자리는 그 뭐냐면 무반을 꼽아놓는다. 문신을 아니 무반이 아니라 문신을 꼽아놓는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진간 조직이 있죠. 이건 나중에 살펴보겠는데 여기 보면 눈여볼 게 뭐냐면 수군절도사가 있어. 여기 보면 수군우. 그래서 수군절도사, 수군우. 그래서 병마절도사는 육군을 관장하고 수군절도사는 수군을 관장해서 수군형 조직이 독자적으로 분리돼 있었다. 고조 후기 때부터 이게 좀 약간 좀 고조 시대의 전반적인 차이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사료들이 쭉 있는데요. 자, 요 사료들은 이제 보면 요거는 시험제도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뭐 문음제도가 있고 무가가 있고 등등등 해갖고 그 당시 이 제도를 이제 앞에서 무슨 제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입감 보리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태조 때 칠가를 나눴어요. 그래서 칠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적어놓는데 요런 게 있구나 하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요거는 문가, 무가, 문음, 이가, 역가, 의가, 음양, 복석가. 이거 칠가에서 정도전이 이런 것들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입법 가리법, 입감 보리법, 입감 보리법 그 내용이 있고, 자, 이것도 이제 명칭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자료 3번에 보면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건가요? 음서제, 문음제라는 음서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매월 정원에 실시하고 그 대상이 나오죠. 공신과 이품 이상의 지혜, 자손, 서, 제일, 등등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처럼 꼭 뭘 봐야 된다? 문음이라도 시험을 보고 이과를 들어가야 돼요. 서용되고 자, 그 다음에 문과와 이제 관련된데 문과는 각가가 종 6품직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종 7품직을 줘. 그래서 각각 제1위는 뭐죠? 장원이고 2등과 3등이 정 7품직이고 을가는 4등부터 10등까지는 을가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정 8품. 그래서 병가는 종 9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품직을 주죠. 정품직. 요거. 근데 역가, 율가 이런 것들 보면 정품직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는 거야? 종품직을 줘요. 종품직. 그래서 역가는 종 7품. 그다음 율가는 1등은 종 8품. 이렇게 주죠.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에 이게 나왔어요. 이게 몇 품 주는가. 최초로 선임할 때 몇 품 주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문에 나왔으니까 뭐 눈에 좀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상피자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료 5번에. 그래갖고 이제 쭉 상피제가 나오는데 상피제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고려시대 때는 부계와 모계를 동시에 중시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 조선시대 들어가면서 부계와 모계를 같이 보지만 특히 모계보다는 부계를 강조해. 부계제가 훨씬 더 강화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들어가서 이제 부계 중심의 어떤 가족 질서 이런 것들이 크게 반영됐다.
그래서 예전에는 평등하고 했지만 조선시대는 북이와 목의 가치보다도 북에 더 초점을 맞춰서 더 규제를 많이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자료 6번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이제 이게 뭐냐면 서경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서경은 오품 이하의 관리들만 했다. 조선시대는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여기 조선왕조 풍계표 있죠? 예, 이거 참조를 해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당상간, 그 다음에 당하간, 창상, 참하반 이렇게 했는데 되게 당한을 이렇게 창상과 창하도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거 이상하게 구분해놨네. 예, 그래서 당하간을 이제 그 뭐냐면 창상, 창하간 이렇게 구분이 돼요. 예, 그게 이게 맞는 건데 이게 당하간이 있고 또 창상, 창하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당하간이고 당하간을 다시 창상, 창하간 이렇게 구분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구분점은 요게 구분점이죠. 요게. 예, 요걸 위에 있는 종 3품 직과 종 5품직. 그래서 대부와 랑직을 이렇게 구분한다. 요걸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당하곤이고 이거 당상 틀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통론하고 맞지가 않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 안 해요. 당하간은 창상, 창하. 여기까지 창상, 여기까지 참하. 예. 그리고 여기 구분점은 뭐냐면 양과 사대의 구분이야. 예. 그래서 여기 양과 대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정통적으로 대부가 양이 구분이 되죠. 예. 그래서 임명 방식이 달린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와 자료 8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고가와 관련된 거야, 고가. 예. 그래서 고가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포품을 하죠. 그 내용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대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상간 수령에 그 해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파직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주의할 건 파직은 그 사람을 해임한다는 게 아니라 임시 대기시키는 거야. 대기 발령시키는 거야. 직을 해임시키고, 그러니까 직을 물려놔서 임시 대기하다가 나중에 또 발령받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해임과 파면이나 이런 거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근데 대개본 당상관들이 그 수령을 평가할 때 되게 좋게 봐요. 관찰사들이 수령들 웬만하면 그게 뭐냐 파직당할 정도로 그 평가 점수를 그렇게 나쁘게 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이게. 그 조선시대는 어떤 경우가 있으면 하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한두 명을 떨어뜨려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파직당하고. 그러니까, 무슨 명령을 내냐면, 고가 점수 그렇게 후하게 주지 마라. 그래서 적어도 두세 명 정도 떨어뜨려라. 이 명령이다. 그러면 두세 명을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수령이 와가지고 막 간찰사한테 막 삿대질하고 막 싸우고 그래요. 예, 그런 게 이제 조선시대에 있었어. 예.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있긴 있었지만, 엄밀히만 정확하게 원칙대로 정해진 건,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냥, 다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해결하려고 했죠. 평가하고. 자, 그 다음에 출근 시간 여기 정원은,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풍서연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료 10번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건국대전 이전 한풍서연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의정부 6조와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먼저 볼 게 이제 의정부 서사제하고 6조 직계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기출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 최근에 나왔던 게 좀 오래됐긴 했어. 그 2010년도인가? 그때 의정부 서사제 이제, 태종 때 그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 나올 때 됐어, 한번 또. 예. 자,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자, 우리가 의정부라는 것은 언제 만들어졌죠? 이거는 정종 때 만들어졌어, 정종 때. 그전에는 의정부가 없었죠. 그전에 있었던 것은 도평 의사사죠. 근데 이 도평 의사사를 이제 고려기구인데 그대로 이제 받아가지고 그다음 운영을 했는데 너무 요게 제신들 중심으로 측근정치하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이제 이방원 입장을 때는 여기가 너무 신하대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 대신대 그래서 그걸 이제 해쳐 모인 거죠. 그래서 의정부에 이제 뭐냐면 정무기능을 이제 집중하고 나머지는 이제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의정부 서사제를 이제 실시했어. 이게 이제 보통 태종 1년부터 해서 몇 년까지? 4년까지 실시했죠. 근데 이거 의정부의 권한이 너무 커지고 이제 대신대 권한이 커지니까 왕권이
위축될 수 있잖아요. 안 되겠다 해서 얘네들 권한을 좀 약하다 해서 6조 직계제를 실시했죠. 이게 이제 몇 년이냐면 보통 태종 이게 5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문제는 이게 6조 직계제 형식적으로 실시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의정부의 권한이 많았던 거예요. 가도기식이야. 그러니까 의정부 6조 직계제 실시했지만 태종 5년부터 실제 가도기 14년까지 보시면 돼요. 의정부의 권한이 커졌다. 왜냐하면 의정부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단독 의의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병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관리 감독 권한도 갖고 있어. 그러니까 6조의 권한 높이려고 했고 뭐 정이품에 정상품에서 정이품으로 했고 이 당시 이제 판세 권한도 올리고 그러지만 안 됐다가 나중에 몇 년 때 완전히 정착되냐면 14년에 6조 직계제가 이제 정착이 돼요. 6조 직계제가. 그래서 이제 의의권을 예전에는 의정부만 갖고 있었는데 정책 결정권을. 근데 이때부터는 6부도 갖고 6조도 갖고 그다음에 뭐 3사도 갖고 등등 해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6조 직계제가 이제 확립이 됐고 근데 이제 6조 직계제가 이제 하다가 이것이 언제 또 바뀌죠? 세종 18년에 뭘로 바뀌어요? 의정부 서사제도로 바뀌어요. 네. 의정부 서사제도를 이제 주장했던 사람은 세종이에요, 세종. 그럼 우리가 이제 알고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면 신권과 왕권 중에 신권이 강해지잖아. 세종도 왕인데,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었죠. 근데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세종이 건강이 별로 안 좋았어. 그래갖고, 누구냐면, 이제, 그 아들이었던 문종한테 대지청정을 시키려고 했던 데야, 그 전에. 근데 이제, 막상 준비하는데 문종한테 대지청정을 하려고 하는데, 문종이 또 나이도 어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게, 왕의 역할이 고단하거든. 자기도 알고 있으니까, 신하가 좀 보필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의청정 하기 전에 의정부 서사제를 이제 실시를 한 거고, 그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세종은 나름대로 자신이 이제 왕권이 강화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신권은 이제 좀 약간 보조적으로 왕권의 보조적인 어떤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의정부 서사를 시한 거죠. 그러면 이 의정부 서사제 문제점이 이제 이걸 하면 신권이 강해지잖아. 그러니까 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왕권을 뒷받침 기구는 두 개가 있죠. 하나가 승정원이 있고 또 하나가 집현전이 있어요. 네, 승정원 집현전. 신권을 대변하는 기관이 어디죠? 의정부. 네. 그래서 의정부한테 서사를 하더라도 승정원과 집현전은 왕권을 대변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견제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세종이 시시한 의정부 서사제도는 신권 강화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고 하죠. 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종 18년 때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는데 쿠데타로 즉위한 이제 세종 입장 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의정부에서 멋대로 하니까 대신들이 권한이 커지니까 이걸 폐지시키고 뭘로 또 바꿔놨냐면 세종 때는 6조 직계제로 실시를 했죠. 예. 그러다 이 체제가 계속 가다가 이제 성종 때 잠깐 이제 성종 때 6조 직계제를 대신 의정부 서사제로 하자는 의견이 등장해요. 그거는 그 당시에 사림들이 등장했잖아. 그래서 사림들이 이제 의정부 서사제 실시하자. 그래서 이제 성종한테 건의도 했지만 선종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렇지만 약간 이제 의정부 서사제 요소는 6조 직계제 안에서 포용하려고 했어. 시도는 했지만 안 됐던 거예요. 이거는. 그러다가 이제 영산군이 죽고 나서 연산군이 이제 죽은 게 아니라 쫓겨나고 나서 중종 반정이 일어나고 나서 이때는 이제 중종이 훈고받은 신대에게 억눌리고 있었던 거예요. 신권이 강해질 때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의정부 서사제를 이제 주장하고 그래서 결국엔 중종 10년인가요? 네, 중종 10년에 결국에는 받아들이게 돼요. 중종이. 요때 의정부 서사제도는 앞에 있었던 의정부 서사제의 의미가 좀 달라요. 이거는. 앞에 세종 때는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과 신권. 이렇게죠. 근데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신권이 이제 강할 때. 의정부 서사제. 그래서 맥락이 좀 다르다. 실시 의미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의정부 서사제와 이제 6조 직계제가 뭐냐? 자, 일단 의정부 서사제도는
왕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육조가 있고, 의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육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의정부에서 육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의정부한테 복을 올리면, 의정부가 그거 보고 판단해서, 올릴 것만 이제 관추해갖고 왕한테 올려. 그럼 왕이 판단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한번 의정부를 거쳐가지고 일이 처리되는 거야. 그 의정부 서사라는 건 일을 처리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육조가 직접 올리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 인사건, 그 다음에 병건, 군사와 관련된 그 부분은 육조가 왕한테 직접 올려요. 이건 인사권과 병건은 왕의 주요한 고유기, 뭐냐면 권한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이제 의정부 서사제예요. 그러면 육조 직계제는 뭐냐? 육조 직계제는 왕이 있고 여기 육조가 있으면 의정부 무시하고 그냥 직접 보고를 하는 거야. 다만 이제 의정부에서는 뭘 다루냐면 그 의정부에서는 사대문서, 그 다음에 중재인 재심, 뭐 사형 같은 거 있죠? 중재인 같은 재심. 예. 사대문서는 왜 그러냐면 명나라 관계잖아. 그러니까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그 의정부 대신들, 노대신들이 좀 볼 필요가 있죠. 검토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제 올리는 거고, 중재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뭐 이제 사형을 받았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할 때 이제 한 번 더 재심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참가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곳은 세종 때 얘기고요. 이곳은 의정부 서사제. 근데 세종 때는 왕권 더 강화해서 사대문서조차도 이제 하고 중재인 재심 부분만 의정부를 담당하고 왕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올리도록 해요. 그래서 육조 직계는 직접 보고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중종 때 다시 이제 뭐냐면 의정부 서사제도가 이제 뭐냐면 항리 때 뭐 나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뭐가 됐다? 의정부 서사제가 이제 의사결정 과정의 주요 뭐냐면 그 결정 그 방법이 됐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의정부 서사제나 육조 직계제나 결국에는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거야 왕이. 네, 왕이. 다만 이게 의사결정이나 정책 결정 과정이 이게 좀 약간 다를 뿐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조선 건국초의 정치체제는 재상주도의 고려말 도평의사사 중심제로 그대로였다. 예. 그래갖고 이게 한통하고 좀 약간 이제 좀 다른 건데 한통에 보면 도평의사사의 권한이 약화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성계가 집권할 때까지만 해도 도평의사사의 권한을 그대로 놔두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성계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좀 권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평의사사가 예전에 건부였으니까 거기에서 승인받는 전체도 했고 한양도 옮길 때도 도평의사사를 이용했죠. 근데 이 도평의사사는 대부분 자기 측근들로 구성돼 있어. 그래서 정도전이나 남원이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측근 정치 때문에 나중에 불만이 생겨갖고 제1차 왕자의 난이 나오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참가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정종 때 이방원이 실제 정종은 이제 허수아비였고 이방원이 했죠. 이방원이 아까 말했던 의정부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도평의사사의 그 뭐냐면 권한을 다 다른 부서로 분산시켰죠. 그리고 태종 때는 이제 1년까지 해서 4년까지는 의정부 서사실을 운영하다가 이거 보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육조 중심의 직계제로 바뀌어버려. 근데 이게 잘 안 됐어. 그래서 태종 5년에 대규모 간제 개편을 해가지고 육조 장관의 판서를 정이품으로 격상시죠. 삼품에서 제가 아까 이제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요게 의정부 서사제가 1년에서 4년이고 이 4년 중에서 다시 4년부터 해가지고 이게 4년부터 14년까지가 육조 직계제지만 가독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5년이 아니라 4년부터 이렇게 딱 절반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정이품을 격상하고 이거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정이품 격상했다. 그 다음에 각조의 속살도 사물 뒀다. 그 속사라는 것은 원래는 중국에서는 육부가 있으면 거기에 사사가 있어요. 그래서 몇 부의 속사가 있죠? 24사가 있죠. 네, 총. 근데 고조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실시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없는 부수도 있고 있어도 하나만 있었죠. 단사제다에서. 근데 조선은 속사, 사사를 그대로 뒀어요. 그 밑에 직속 부서로서
이렇게 뒀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의정부, 사원부, 사관원, 승전원, 항성부를 제외한 대부분 중앙 관원은 각종 소가문은 뭐냐면 거기에 이제 육조의 기능은 이제 보조부대야. 그러니까 사사는 이제 뭐냐면 일종의 직속이고 소가문은 협력기관이야. 예, 이렇게 이제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게 있죠. 국방부가 있죠. 국방부가 있으면 조달청 있죠. 조달청은 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뭐 군수물자를 제대한데 그러면 요거는 사에 속해.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육군본부는 뭘까요? 이거는 사사가 아니라 이건 아문이죠. 예. 그래서 상하간에 뭐냐면 그 직속관계는 아니지만 뭐냐면 통제할 수 있는 그 범위의 기관이 육군본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사사는 직속하고 아문은 거기 통제하는 그런 거 기능이 이제 다 협력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태조 14년에는 모든 정부를 육조에서 왕에게 짓게 되고 의정부 4대 문서와 중재의 재신만 하는 육조 직계제 실시했다. 자, 육조 직계제는 이제 실시한 건 정확하게 몇 년이 됐어요? 태조 4년이에요. 태종 4년인데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실시 못했죠.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실제로 실시한 걸 언제 때부터 보냐면 14년 때부터 봐요. 네. 그래서 의정부 단독 의의권이 폐지되고 의정부 외에도 6조 3사 의의권이 이제 그 보장받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세종 때 들어와서 일반 정부는 6조의 의정부를 보관하고 이들 의정부 대신에 합의 결정하는 왕의 제가를 받는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됐죠. 그래서 왕의 주도권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사권과 군사권을 왕이 직접 하고 의정부 대신의 권한이 회복된 것이다. 요때가 이제 진종으로 뭐냐면 신권과 왕권의 조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종 원년에는 의정부 서사제가 폐지되고 다시 육조직계 실시되고 중종 그 단정 이후에 이제 신권들이 강해지니까 제가 10년이라고 했는데 11년이네요 정확하게. 예, 중종 11년에 명실상부의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돼요.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고 뒤에 이제 좀 관련 사료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자, 이와 같이 의정부와 육조의 정치 및 행정적 기능은 의정부에서 국정화 의결 보고하는 의정부 서사와 그다음 육조에서 직접 왕에게 보고하는 육조 직계제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의정부 서사제가 시행할 때는 의정부와 육조를 지휘하면서 국정을 주도했고 육조가 직계할 땐 육조가 국정을 주도했다. 어느 경우든 최종 결정은 누가 하죠? 국왕이 하죠. 그 왕명으로 교지로서 국정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조선 초기 때는 이렇게 의정부 서사, 육조 직계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 국정의 주도권 여부가 국왕별로 왕권의 강화 여부가 일시적 이에 맞물려 있었다. 그래서 신권이 강할 때는 주로 의정부 서사제, 그 다음에 왕권이 강할 때는 육조직계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세종시대 때는 그 아까처럼 세종이 몸이 안 좋다고 했죠. 이거 자기가 이제 뭐냐면 또 한글도 만들려고 해.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자기 아들도 또 고려하고 너무 업무 가중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는데 그때는 왕권과 신권을 조화를 띄웠다.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신권을 견제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시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러한 변동 과정에 통해 의정부, 육조, 소가문, 속사, 이론적 행정체계를 추진함으로써 국왕이 상식적인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국가 권력과 행정주의의 정점에 대한 권력 구조를 만들었고 자, 오히려 의정부 서사 육조 직계의 시행 여부를 통해 이들 사실 더 분명히 확인됐고 왜냐하면 의정부 서사나 육조 직계 논의 과정에서 결국에는 왕이 최종적 교육을 결정한다는 합의를 본 거야. 그래서 국왕이 교라는 표현이 해서 왕권은 강력한 권한으로 통치 구조가 확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근데 주의할 것은 왕이 교지를 내린다고 해서 왕이 모든 전문 분야를 다 하는 건 아니죠. 결국에는 그 밑에 있는 실무관료나 대신들이 그 만든 초안을 그냥 도장만 찍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왕권과 이제 자격 이해관계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거는 자기가 직접 결정해도 많은 세세한 부분까지 다 왕이 지금 그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도장만 찍어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왕권이 강화된다고 해도 실제로는 조선의 왕만큼 견제를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여러분들 이제 사국 보시면 알겠지만 맨날 하는 소리가 아니되옵니다 맨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왕이 멋대로 할 수도 없었어 또
예. 실제로 연산군처럼 멋대 나가는 왕도 있었지만 그 왕들은 이제 수청당하죠. 강해군이나 이런 사람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의정부는 이제 조선왕조 최고 간부죠.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 도당이라고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태종 때 5년 때 이제 대종이 간제 개편을 해서 아까 의정부 서사제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하면서 좀 간원들로 구성 독자적인 의정부 체제가 성립됐고 뭐 등등. 근데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되고 6조도 이제 고려 말에 6조를 개선했다. 그래서 정삼품 왕국이 성립됐다가 아까 태조 5년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정이품 왕국으로 이제 격상된 거야. 그러니까 정이품 왕국이라는 건 최고 그 판서가 각조의 판서가 몇 품이라는 거예요. 정이품이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뭐냐면 간부의 격이 높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속사와 소가문 제도가 정립되어 국정의 중심기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밑에 6조의 간서들이 나오는데 판서, 제일 높은 사람, 참판, 참의, 전랑, 자랑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병조와 형장은 그 정랑과 자랑이 각각 4명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왜 중요한 자리냐? 여기 인사권을 가지고 있죠. 병조는 무관의 인사권, 형조는 무관의 인사권, 예, 이거 아니고 병조는 무관의 인사권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면 2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문관 인사권. 그래서 각각의 정랑과 자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이렇게 끝발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2조 정랑과 자랑이에요. 이걸 합쳐서 2조 전랑이죠. 이게 끝발이 있는 자리야. 왜 얘기했냐면 하위직 5품 이하의 인사권을 실제 2, 3이 갖고 있어요. 인사권을.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5품 이하 이제 관리 인사권은 제일 높은 위는 2조 판서가 갖고 있는데, 근데 2조 판서 일이 많은데 그 하위직 관료들의 그 인사까지 다 일일이 신경 쓸 수 없어. 특별한 거 아니면. 그래서 대개 뭐 2조 전랑이 이제 일단은 그 3명의 그 뭐냐면 후보를 올려요. 그리고 3명의 후보를 올리면 거기에서 1명을 누가 판사 직접 그리고 왕한테 보고하면 왕이 이제 승인하면 판사가 이제 그 승인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근데 3명 올려도 1순위, 2순위, 3순위 올리면 대개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2조 그 전량이 추천한 1순위자가 뭐냐면 간직에 임명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품 이하의 인사권 다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2조 전량이 갖고 있다 고 보시면 돼요. 근데 2조 전량을 보시면 정당이나 자당이나 당상관이 아니죠? 전화해봤자 정 5품, 정 6품밖에 안 되는 그 중하위급 그 관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둘러싸고 이제 나중에 뭐가 일어나요? 분당이 일어나잖아요. 이조 전랑은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대단한 끝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권한이 있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면 자대권도 있고 그런 건 등등인데 자, 뭐 2조가 있고 호조가 있고 근데 뭐 2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그 인사권을 갖고 있죠. 병조와 함께 뭐 이런 것들 있고 그 밑에 속관들이 속사들이 쭉 있고 호조는 이제 뭐 국가의 재정과 경제와 관련된 건데 여기 좀 눈여겨 탁지부죠. 이 탁지부 어디에서 많이 들어왔죠? 나중에 간제 개편할 때 갑오개혁 때 탁지부가 이게 뭐냐면 그 재정 담당이죠. 그런 것들과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거기도 속사가 있고 소가문이 있고 예조도 이제 뭐냐면 예조는 이제 주로 예약, 제사, 영양, 그 학교, 과거 등등등 있는데 여기 눈여볼 게 뭐냐면 제사와 학교 그다음에 과거, 교육부 연관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된 것이 같이 이제 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 밑에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또 그 속사들이 있죠. 외교도 같이 했어요. 여기 등등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병조는 이제 아까 이제 군제와 군사 그 다음에 무관의 인사권 그 가진 거고 형조 같은 경우에는 법률과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에 눈여볼 게 이제 노예와 관련된 것이 형조에 들어가 있죠. 노예는 예전부터 그 뭐냐면 전쟁 와중에 이제 생긴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토목 건축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들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러면 관련된 이제 사료들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태종 시대 때 이제 태종실록에 있는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태종 8년 때 얘기해요. 자, 태종 8년 때 관련된 내용이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10년도.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의정부 원래 그 의정부 서사제가 이제 1년부터 해서 4년까지 하다가 4년에 다시 넣어서 4년부터 계속 뭐가 육조직계제로 바뀌었다고 했죠. 근데 실제 4년에서 14년까지는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다고 해도 형식적이었어. 잘 안 됐어. 예. 그래가지고 실제 의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분명히 지금 육조직계를 실시하는데 실제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우리가 이제 의정부 육조직계제를 계속 실시를 명확히 하자. 지금 형식적으로 했던 그 육조직계제를 명확히 하자고 상소를 올린 거야.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조정에서 설치한 의정부와 육조는 송나라 제도와 같으며 그가 제기한 견해 또한 지금 폐단의 절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재상과 육부의 상서, 징분을 분배하는 송나라 관리들의 그 사마강의 이제 견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항상 그 뭔가 의견을 할 때, 교지를 낼 때는 그 앞에 뭐가 깔아? 유교 경전이나 그다음에 중국 역사서, 사사를 깔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의정부를 거느리지 않는 것이 없어서 대체를 잡고 있는 것일 때 현재 번거롭고 세세한 이들 예스야 도저 육조에 소속된 것 같으니 가난을 두고 지책을 나눠 칙등을 크게 잃었습니다. 지금부터 전례에 있는 것 같이 모두 각 주에 맡기고 특별한 사례가 있은 여부에 의정부에 올려 보고하며 의정부는 경중을 참조해서 계문을 하고 계문이라는 건 신하가 왕에게 문서로서 이제 그 정무복을 하는 걸 계문이라고 하죠. 이송할 것 이송하고 각 주에 행할 것을 할 것이 많이 잘못되거나 지체되면 의정부의 근문과 태만을 살펴 10일에 결정하소서. 이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육조직계가 지금 잘 안 됐다고 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육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처리해라? 의정부에서 해라.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이제 잘 안 됐던 게 뭐냐면 의정부가 육조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보면 최종적 근무 태만을 할 경우에는 누가 잡는다고 했어요? 재상이 잡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되나 이게 관리감독권을 육조가 갖고 의정부가 갖고 있는데 당연히 의정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자기가 직접 보고를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실제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게 예전에 관련된 사료들이 8년 사료가 기출문제 나왔어요. 좀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사료는 이제 그 태종 14년 때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냐면 육조 직계제가 이제 실시돼요. 요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의정부 서사를 나눠 육조에 기속시킨다. 처음에 상은 누구죠? 이거는 그 태종을 말하죠. 왕을 그냥 상이라고 불렸죠. 그 당시에. 의정부의 권한이 막중함을 염려하여 이를 확보할 생각이 있었고 신중히 급작스럽지 않게 이를 위해 행했다. 의정부가 간장한 사대문서와 중재수 보관뿐이고 나머지 것은 다 육조 나눠줘라.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사대문서와 중재수 복인들 한번 제심하는 것은 그 의정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육조에 해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또 세조 때도 그 육조 직계제 조서를 내죠. 그러면 이게 태종 때인 건지 세조 때인 건지 구별하면 어떻게 구별해야 되겠어요? 사대문서가 있으면 태종 문서, 사대문서가 없고 중재수와 관련된 내용만 있으면 이거는 나중에 세조 때 얘기예요. 네, 요걸 구분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실록을 보죠. 세종 18년. 자, 육조 직계제가 시행된 이후에 대소경준이 없고 모두 육조를 고착되어 의정부와 관련이 맺지 않고 의정부와 관여상은 오직 사형수의 농조를 일 뿐이다. 그래서 옛부터 재상이 임명한 뜻에 어긋난다. 재상이 총괄한다는 건데 이게 어긋난다는 거죠. 육조는 각기 모든 직무들을 먼저 의정부에 품위하고 의정부는 가보에 할인 후에 계문하여 전지를 받아 육조를 내려보내어 시행한다. 그래서 다만 이조와 병조의 제수, 간직 수여나 병조의 용군, 형조의 사형수 등등은
자기가 직접 하겠다 이건데 요거는 이주와 병주의 재수는 인사권을 얘기한 거고 병주의 용구는 군대를 다룰 수 있는 군사권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인사와 군사를 제외하고는 내가 직접 하겠다. 아니 나머지는 내가 하고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너네들이 의정부와 함께 처리해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세종 18년에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한 내용이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만약에 사료가 나오지고 세종 16년이나 15년이 나왔어. 그러면 이때 실시한 의사결정 체제를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을 쓰시죠? 의정부 서사제가 아니라 이거는 육조직계제예요. 왜냐 세종 18년 시작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조실록을 보자. 세종이 이제 보면 상황이 누구야? 단종이죠. 어디고 했기 때문에 모두 대신을 맡겨 논의를 했다. 지금 내가 명을 받아 왕통을 계승하여 궁국 서무를 아우러 모두 청당케 했으니 다 조정의 예조들을 복구한다. 요때 복구의 대상은 어딜까요? 복귀의 대상은 태종 때 재상이죠. 그러니까 태종 때를 복귀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조직기를 복귀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형조와 사형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문을 어디서 담당해라? 육조에 담당해라. 그 내용이죠. 그래서 육조직기제 실시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중종실록이에요. 이게 11년 5년 내용인데 요때는 이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의정부 서사 관련된 내용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이 한 곳에 나오지 않으면 정령이 어지럽고 채통에 서지 않으며 국세가 펴지지 않으니 이들고서도 다스리기 구하기 또한 어렵지 않은가. 내가 생각한데 의정부는 백로를 통솔하고 전령을 고르게 하는 곳이다. 궁국 기물을 마땅히 총괄하므로 옛부터 우리 선조 때 이르기까지 보상에 전임하여 다스림을 이루게 하지 않은 적이 없다. 서사를 폐한 일이 비록 한때였으나 영갑에 적혀있는 직분은 백관을 통솔하고 서적을 고르게 하여 음양을 다스리고 나라를 정리한다 했으니 재상은 창문을 본디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근래 구섭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행하며 육주의 서무에 관여하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재상의 임명한 뜻인가. 따라서 모든 직무는 바로 제조라고 하더라도 수속 계달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겸직이죠. 그래서 직접 하지 말고 육조에서 거쳐서 지금 해라라는 걸 쭉 내고 하고 있어요. 의정부에 올려가지고 결정하고 나한테 올려라.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의정부 서사와 관련된 거야. 의정부 서사가 이렇게 가능했던 것은 그 당시 중종 반정 때문에 신권이 상당히 올라간 상태였죠. 그러니까 중종이 킥스를 못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사료 내용을 보면 몇 번에 거쳐서 계속 올려요. 근데 중종이 머뭇거려. 왜냐면 의정부 서사를 실시하면 자신의 왕권이 뭐예요? 약화되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홍구대실의 압력 때문에 중종 11년에 가부를 결정해서 의정부 서사제 실시라 결정을 내게 돼요. 예. 그 후부터는 계속 뭐가 된다?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지금까지 이제 자조 1번부터 해서 쭉 봤죠. 상당히 중요한 사조야. 5번까지.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조는. 요 부분은. 그 다음 자조 7번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각조의 뭐 역할 같은 건데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그거는 자 언간을 볼게요. 언간 자 조광조의 개혁정치에서 이제 요번에 나온 게 이제 언간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정권대 시대 때는 언론기구가 그 제도권 안에 있었죠. 그래서 행정조직 안에 이제 있다는 게 오늘날 이제 언론기관과 다른 거죠. 언론하고. 자, 그래서 이제 유교적 인연에 따라 고려도 그렇지만 조선도 이 언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간을 예전에 모아가지고 대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간과 그 다음에 간간을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대간은 감찰하는 기관이니까 사원부. 간간은 간쟁, 그 다음에 봉박, 등등. 간쟁, 봉박, 서경, 이런 거니까, 이거는 사관원, 이런 것도 있고, 이걸 이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간쟁기구로서, 그러니까 서경기구로서,
사원부가 사건이 석연을 한다고 했죠. 양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줬고, 여기에다 이제 딱 하나 플러스 되는 게 뭐야? 홍문관이죠. 홍문관. 예. 그래갖고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렇게 되는데, 지책은 따로지만 실제로 함께 활동해요. 같이 이제 의견 올리고, 집단 상소하고. 자, 그러면 언간의 구성과 역할을 보면, 자, 무엇보다 권력의 분산과 공론에 입각해서, 이게 공론에 의한 정치래요. 통령. 근데 여기 주의하고 공론은 전체 백성들을 위한 의견은 아니에요. 지배층, 사대부의 의견이죠. 그래서 입각한 언론의 개방과 조선 정치의 운영에 바탕이 되는 데 명시한 필요가 있다. 왕권과 신권의 조합, 언론의 개방을 통해 공론 제기, 그 유교적 이념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유지 등이 조선식의 관료 지배체제의 특징이다. 그래서 언간은 양사인 사원부와 사관원의 대관과 홍문관의 간원, 통칭 3사의 간원이 일컫는 특별한 칭호이다. 3사 가운데 양사는 이미 조선 초기에 설치됐다. 그래서 세종 때 집현전이 계승하여 성종 때 홍문관이 세워지고 3이 등장하면서 언론 기구화되죠. 언론 3사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 사림들이 성종 때 진출할 때 첫 코스가 언론기관이야. 언론. 조광조도 마찬가지로 언론기관으로 이렇게 들어갔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문제점은 조광조 때 문제점이 뭐냐면 이 대관들이 비판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뭐가 없죠? 군사권이 없어. 실권이. 그러다 보니까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야. 중종방주 때. 자, 하여튼 이 언간은 조선의 관료 지배체제의 중심 역할을 했다. 언간을 통칭된 간원들은 사원부의 대산원, 지비, 장령 등등등등 해갖고 이게 쭉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들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원부는 역할이 뭐냐면 법제적으로 이제 간쟁, 공박, 서경, 일반적인 참전, 신신, 항쟁 기능을 실제로 수행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법제적으로는 뭐만 갖고 있냐면 이게 그 서경권하고 감찰권을 갖고 있어요. 예. 감찰권, 공박하고 간쟁권은 누가 갖고 있는 사관원이 갖고 있어. 근데 이거 약간 말이 근데 법제적인 것은 이렇게 떠나서 실질적인 권한은 다 같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사원부는 아까 얘기한 서경권하고 뭐 하는 기관 있죠? 감찰 이렇게 공박하는 권한도 있고. 자, 그래서 사원부는 형조 한성부와 함께 삼법사로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원부 간원은 총무직이라 하여 청년 관계하고 인물 중에 엄선내며 등등 언론 활동을 했다. 그래서 감찰은 이제 조회 때 백관의 의뢰를 감찰하고 중앙의 여러 간서와 각 지방에 파견하여 일의 진행과 처리를 잘못을 감찰했다. 사관원은 이제 실제 이제 보면 간쟁, 공박, 서경. 실제 업무는 이제 법제 보장은 간쟁하고 서경이죠. 예. 그런 걸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백관 구출하는데 실제 이제 이거는 제가 보니까 법제적인 것보다는 법제도 계속 하는데 실제 업무예요. 사원부 사관을 같이 했다는 거야. 네, 이거는 그래서 법제적으로는 아까 정리하면 사원부는 뭐만 하는 거죠? 간쟁이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서경, 감찰, 사관원은 봉박까지 있네요. 네. 사관원은 서경과 간쟁. 근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세 개를 같이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요거는 이렇게 구분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홍문관 있죠. 홍문관은 성종 6년에 예문관에 분리돼 독립된 간서도 이제 성립됐고, 그 다음에 그 집현전이 협파된 후에 세조 때 집현전 없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현전 보면 좀 약간 이제 그 통론에서 약간 잘못 설명하는데 마치 신권의 대변자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왕권의 보좌기구예요. 집현전이 원래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세조 입장 볼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 왜냐면 그 집현전의 충성의 대상은 누구예요? 세종이죠. 근데 문종이고 단종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세조는 참탈자잖아. 신하의 몸으로 이제 뭐냐면 역신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한 거야. 그러니까 충성의 대상이라는 것뿐이지 이 집현전 왕권의 이제 강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의 반대했기 때문에 뭐냐면 그 집현전을 혹파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예문관이 담당했는데 이제 예문관에서 독립해서 홍문관은
경적을 관장하고 문안을 다스리고 왕의 고문에 대비하는 건데 실제 역할은 아까 얘기처럼 앞에 있었던 서경, 간쟁,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감찰 역할 다 같이 있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양사의 대가는 국왕에 대한 시비를 가져왔던 간쟁권, 관리의 임명에 대한 자격을 주한 서경권을 갖고 있었고, 대간이 행하는 서경에 해당하는 몇 차례 범위를 거쳐서 건국대전에 5품 이상을 법제했다. 예. 그래서 서경은 5품 이상의 이하만 관리되면 하죠. 그래서 서경을 거쳐서 임명 증신을 고신을 간호해 줄 때는 이걸 교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품에서 4품까지 간호 제도는 강교, 교지의 형식을 주는 형식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3사는 기본적으로 상호 보완관계 유지했다. 대가는 양사 학계를 비롯하여 거의 공동 보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원위 운영이라고 하거든요. 같이 이제 얘기하고 같은 결정해가지고 논의해가지고 결정하는 거야. 홍문관도 국왕에게 공론을 따를 걸 촉구하는 3사 학계가 일반적이었다.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 3사 복합 상소가 있어. 그러니까 한 명이 상소를 하면 약발이 떨어지잖아. 또 한 개 간원이 간섭한 상소할 경우에 문제니까 3사가 같이 모여가지고 상소를 내요. 그래가지고 복합 상소 이런 것들 이제 해서 국왕에게 간청하는 방식인데 제일 예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광조죠. 조광조. 자, 그래서 이제 그 3세 언간 언론의 간행들이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언간 언론은 법제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 간행적으로 보장되는 거는 아까 원인 운영이라고 했죠. 3사 간원들이 모여가지고 일단 합의를 보고 합의된 걸 집단 상소화 시키는. 그리고 그 원인 운영에서 합의 과정에 일어났던 얘기는 절대 왕한테도 알려주면 안 돼요. 관례적으로 원인 운영.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특권이고, 두 번째는 불문어근. 불문어근은 뭐예요? 말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 그 두 번째 불문어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풍문을 타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불문어근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 풍문 어근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내가 그냥 거짓소 해가지고 해도 출처 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냐.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상소 올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 예. 그래서 원래 초창기 때 성종 때 이 산인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 게 뭐냐면 3사들이 그런 권한을 준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고위직 관료들을 통제하고 견제해라. 이런 의미에서 줬는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외척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이제 당파가 형성되면서 분당이 형성되면서 이걸 악용하죠. 그래서 자기 분당, 자기 계파 이런 사람들만 뭐냐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문제점이 등장을 해요.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일단은 원위와 관련된 거죠. 원위는 원위석 또는 완위석이라고 하고 양사의 논결할 바가 있으면 반드시 이를 먼저 개최하고 양사의 정간원이 논의한 뒤 상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만일 논의가 일치하지 못하면 정론이 있다고 하여 상계하지 못했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그 원인을 대개 논의가 일치되고 이에 따라 양사 학계, 언간 언론을 통해 조정에 끼친 영향이 막강했다. 합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논의고요. 불문 어근은 풍문 탄핵과 비슷한데 명백한 증거가 없이도 풍문만 듣고 탄핵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어근을 묻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근이라는 출처를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거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하는데 풍문은 들은 사실 가지고 탄핵을 한 거야. 근데 들은 사실로 탄핵해도 뭐냐면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들었는지를 얘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중종 때부터 언간 언론도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뒤에 넘어가서 그 외에도 조선왕조는 언론의 폭을 이제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주요 관료들에게 조참, 상참, 그다음 윤대 이렇게 있는데 조참은 이제 뭐냐면 아침조회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무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왕이 만나는 그런 식으로 의견을 이제 개진할 수 있었고, 경영에도 이제 왕이 참여했죠.
그 경영은 보통 이제 고위직 관료들이 이제 당상관 이상의 관원들이 와가지고는 저 여러 가지 왕을 유교 경쟁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근데 그와 동시에 모두 같이 이루어지냐면 정치도 같이 해줘요. 정책도 결정되고. 그래서 이걸 이제 무슨 정치라고 하냐면 경영정치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중앙이나 지방의 모든 관료와 일반 민도 원칙적 국왕의 의견을 제기할 수 있었고, 관원들의 상소나 차자 형태로 해서 그 국왕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차자는, 상소는 정식 올리는 거고, 차자는 요약문이에요. 상소 중에 그걸 간략하게 요약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유생들도 공론이나 포방하면서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 공론의 주제는 서원이죠. 서원을 통해서 지방의 유생들이 그 상소를 많이 올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제야 언론, 초야 언론이라고 또 하죠. 민들도 이제 신문고, 상원 격쟁들인데, 거기 이제 신문고 보이죠? 신문고. 자, 신문고는 이제 태종 1년 때 백성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할 목적으로 대골박 묵류에 했던 북인데, 그게 이제 한 번에 와가지고 올리는 건 아니에요. 절차가 있어. 먼저 이제 그 밑에 수령이 올리고, 수령 안 되면 관찰서 올리고, 안 되면 사원부에 오고, 안 되면 가서 신문을 쳐서 올리는 거야. 근데 이거 만들어 놨더니, 그 일반 백성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관리들이 와가지고 이용을 해요. 주로 뭐 때문에 이용하냐면 재산 문제, 특히 노비 문제. 그래서 결국에는 폐기시켰죠. 예. 실효성이 없으니까. 게다가 뭐 영조 때 만든다는데 이건 제대로 안 됐고 또. 자, 하여튼, 그래갖고 상원은 이제 뭐냐면 상소 올리는 거. 격쟁이란 건 뭐냐면 이제 뒤에 할 텐데, 그 왕행찰부에 깽가를 쳐. 그래서 주의를 끈 다음에 거기에 이제 와서, 직접 와서 얘기를 하거나, 왕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달해주는 방식이죠. 아니면 뭐 좋은 글 쓸 수 있으면 올리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격쟁도 한 번에 해서는 안 돼. 그것도 일단은 조건이 있어. 뒤에 얘기하겠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조건을 맞아야 되고 또 격쟁하고 나서 일단 포도총에 끌고 가서 한번 매를 맞고는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맞을 각오를 하고 뭐냐면 올려야 돼요. 이 격쟁을 잘 이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정조대왕이죠. 네, 정조대왕.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신문고의 문제점이 있죠. 원래는 일반 민들의 어떤 소리를 듣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노비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집회가 거듭됐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상원은 아까쯤에 이제 억울하면 글 올리고, 그리고 상원할 때 깽가리 치면서 같이 하는 걸 격쟁상원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격쟁도 이제 아까쯤에 말처럼 적어도 맞을 각오를 하고 올리는 거야. 조건도 몇 가지 있고. 자,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만큼 조선이라는 사회는 뭘 했죠? 언로가 개방이 됐다. 그래서 이제 상호 견제라는 시스템이 되게 발달됐다. 민들의 그 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지속됐던 이유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보통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왕조나 정권이 200년에 끝나죠. 근데 조선은 500년 넘게, 거의 517년 동안 존재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리하고 고리타분한 것만 생각하는데, 성리학에도 이렇게 의사소통이나 소통이 통로가 다 있어.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볼 때는 지금 더 안 되는 것 같아. 대통령이 그냥 기답고 이답고 기답으면 그냥 지가 알아서 그냥 국민의 뜻으로 해갖고 이제 하는 게 많잖아요. 자,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관련된 사료를 보면, 그 이제 자료 1번, 자료 2번, 이런 것들은 이제 그 3, 4의 역할을 쭉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 보시고, 거기 자료 4번을 보면, 사원과 사건이 뭐 한다? 서경을 한다. 이 내용이 있죠. 그래서 서경의 의미 정확히 알아두셔야겠죠? 국왕으로부터 제가를 받은 간직을 임명할 때, 사조와 본인 신상, 흥결이 없는 대간의 심사 확인하고 서명과 간직을 부여하는데 이런 제도를 서경제도로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고를 올릴 때 함부로 올리면 안 된다고 했죠? 적어도 절차 과정을 거쳐갖고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내용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파악을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지방행정조직 부분을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